안녕하세요.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많이 이제 오답을 누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 3, 4교시부터 다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좀 많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교재의 648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스템에서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시간에 아마 들었던 학생들은 CPU에서 주기억 장치, D램이죠. 있는 거를 이제 평상시에 패치 가져와서 실행, 인다이렉트 실행, 그 다음에 인터럽트, 다시 패치, 실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컴퓨터 구조가 적정한 CPU 부하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통 수행을 하는 경우,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죠. 그런 경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을 가상기억 장치로 이제 설정을 해서 주기억 장치에 미리 갖다 놓는 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놓는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죠. 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하는 것처럼 어떤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의 양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거를 보조기억 장치로 가상기억 장치로 이용을 안 하다가 이제 CPU VR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동일하게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게 되는데 그게 어떠한 CPU의 제어 장치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때 항상 주기억 장치에 어떠한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 이미 주기억 장치가 다 쓰고 있고 그런 경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어떠한 찾는 페이지를 가져와서 주기억 장치의 기존에 있는 페이지를 교체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러한 거를 우리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책의 648페이지에서부터 649페이지까지 우리가 OPT, FIFO, 그다음에 LRU, LFU, Annual, SCR 6개의 방법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FIFO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많이 쓰는 방법이었고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방법은 FIFO는 뭐냐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페이지를 바꿀 때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페이지를 바꾸는 방법이 FIFO예요.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무래도 사용할 확률이 적은 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first in, first out,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RU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를 교체하는 거고, LFU는 사용 빈도가 적은 거 교체하는 거고, Annual은 이제 LRU랑 비슷하지만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거, 최근에 어떤 기간을 둬서 교체하는 방법이고, SCR은 오랫동안 주기의 장치에 있었던 것들 중에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를 교체하지 않도록 FIFO의 단점을 좀 교환하는 방법, 보완하는 방법이 SCR 방법이에요. 그래서 648페이지에서부터 649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제 과목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긴 할 텐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4개의 페이지만 수용할 수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할 수 있지만 4개의 페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제어 장치, 중앙처리 장치 제어 장치가 초기에는 이제 이런 주기억 장치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페이지를 참조할 때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다시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4번 부르고 5번 부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이제 페이지 참조 순서라고 얘기하는 게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CPU가 이제 순서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초기에 비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1번 했을 때 없죠.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재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결함의 발생 횟수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발생했고, 결함이, 페이지 폴트가. 2번도 없으니까 발생을 했고, 3번도 없으니까 발생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1번을 요구하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1번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에 제가 이제 그 오른쪽에 다시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1번이 있기 때문에 이제 CPU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요구해야 돼. 2번도 있죠. 그래서 2번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 4번을 요구했는데 없어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고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요. 그럼 현재 4번까지를 보면 3, 2, 1, 4 순으로 이제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됐고 가장 처음에 들어왔었던 놈은 뭐죠? 1번이죠. 1번. 1번 페이지가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을 요구를 할 때 3, 2, 1, 4 중에 어떠한 거를 교체를 하느냐? 1번을 먼저 교체하는 거예요. 1번의 페이지를 5번으로 교체를 하고 1번을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갖다 놓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빨간색으로 된 게 횟수가 5번이죠. 1번, 2번, 3, 4, 5. 5번의 그 페이지 결함이 발생을 하는 그런 피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 피포가 되고 그다음에 LRU, LFU에 따라서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횟수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서로 다르게 돼 있고 또 시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페이지 폴트가 적게 발생하는 것보다 페이지 교체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보통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8에서 649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데닝 교수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죠. 강의 시간에. 그래서 로컬러티라고 하는 게 지역성, 국부성, 뭐 구역성, 극소성인데 우리가 페이지를 CPU에서 참조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그렇죠? 어느 시간에는 어떠한 페이지만 자주 좀 갖다가 쓰고 또 공간적으로 봤더니 또 어떠한 구역에서 좀 많이 갖다 쓰더라라고 이제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캐시 메모리의 어떤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캐시 메모리에 갖다 놓는 근거적인 이론을 이제 이 사람이 정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캐시 메모리의 적중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거고 이제 그 워킹 셋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있는 그 건데요.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에 늘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우리가 워킹 셋이라고 하고, 이런 워킹 셋을 만드는 이론의 바탕이 됐죠. 로컬러티라고 하는 특성이. 그래서 로컬러티가 워킹 셋은 아니에요. 워킹 셋은. 그래서 마지막 보기가 답이 되는 거고, 그 시간 구역성은, 최근에 참조한 기억 장소의 특정 부분이 어떤 시간 동안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4페이지를 보시면 폴트의 페이지 폴트 레이쇼와 스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그림 있죠? 654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우리가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스레싱 현상이 일어나는데 스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처리를 하는 거죠. 중앙 처리 장치에서. 근데 페이지 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하다 보니까 그 성능이 CPU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다중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654페이지 있는 것처럼 그 페이지 폴트 레이쇼와 그 스레싱과는 관련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레싱 현상이 발생하면 페이지 폴트 오류율이 높아지면서 CPU 성능도 저하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고 스레싱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페이지 오류율이 증가되고 다중 프로그램이 높을수록 페이지 오류율과 스레싱이 증가하는 당연한 현상이고 우리가 이제 그 적정 수준의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페이지 폴트 레이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654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제 유지를 하죠. 그 상한선보다 그 이제 너무나 많은 페이지 부재율이 발생하면
페이지 프레임 수를 이제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페이지 BJ를 내려뜨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하한선을 또보다 더 이제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 페이지 프레임 수를 적게 하면서 또 적정한 수준의 페이지 레이쇼를 유지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BJ의 하한선으로 내려가면 페이지 프레임을 더 할당하는 게 아니라 회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인데요. 661페이지를 보시면 그 스케줄링 그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작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CPU 스케줄링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 공정성, 스루풋, CPU 이용률, 우선순위, 오버헤드, 응답 시간, 뭐 반환 시간, 대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쭉 돼 있죠. 근데 오류 복구 시간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그 복귀하는 시간은 CPU 스케줄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562페이지로 좀 보면 우리 관계연산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2장에 설명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문법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학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연산자가 일반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트 연산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제가 논리 연산자 설명을 드렸죠. 책에서도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관계 연산자의 설명인데, 그 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 보기에 있는 거, 느낌표는 이제 같지 않다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을 그 우리 논리식에 쓸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영어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냈었죠. 그래서 우리 객체지향의 개념을 한글로도 이해를 하면 좋지만 작년에 실기 문제에서도 그렇고 필기 문제에서도 그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이 냈는데 영어 문제로 많이 바꿔서 내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우리 그 객체지향의 언어의 특징 603페이지에 보면 캡슐화, 정보운입,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 뭐 이런 설명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글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적인 설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폴리모피즘, 다형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다형성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그 클래스와 객체들 사이에 전달되는 메시지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폴리모피즘이 또 객체지향 언어에서 유용하게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요 위에 있는 영어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제 타입 이론에서 보면 싱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 입력과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심볼로 다양한 서로 다른 유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기 지금 영어가 다 객체지향과 관련된 얘기예요. 맨 밑에 추상화, 객체, 오브젝트, 인헤리턴스, 상속, 정보운입, 인포메이션 하이딩, 메시지, 클래스,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뭐 이러한 개념을 그 603페이지 영어로도 적혀 있죠. 요거를 반드시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시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재에 있는 예제를 약간 좀 바꿔서 기출문제를 바꿔서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3교시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다시 변형시켜서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은 디버깅 표나 디버깅 어떠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좋죠. 그냥 그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기값 썸은 오고
i는 1이죠. 그래서 while문은 이제 조건을 먼저 체크한다 그랬죠. do while문은 먼저 수행하고 조건을 확인해서 조건이 참인 경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이제 sum이 5는 20보다 작으니까 sum은 sum 더하기 i를 해서 5 더하기 1은 6이 되고 i가 1 증가되죠. 그래서 sum은 6이 20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sum은 sum 더하기 i 8이 되고 i는 3이 되고 이렇게 쭉 그 이제 8 더하기 3, 11 더하기 4. 자, 이제 15 더하기 5를 보면, 그죠? i가 5일 때, sum은 이제 15가 20보다 작으니까 다시 수행을 하죠. 그래서 15 더하기 5가 돼서 20이 되는데, i는 i 플러스를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6이 되고, 다시 20이 위에 있는 조건을 해서 20이 2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제 while문의 반복문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썸의 값은 20이고 i는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하는 게 퍼센트 D10진수로 썸 더하기 i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 더하기 6이 돼서 26을 출력하는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정의되는 이러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서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그 기사의 실기나 아니면 필기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늘 이제 수행해서 결과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서 어떠한 문제를 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끔 이걸 타이핑해서 결과가 26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프로그램을 잘하는 학생은 아니니까 이걸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늘 훈련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1페이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do while문은 do는 무조건 한번 수행을 해요. 적어도 한번 수행을 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기는 맞는 거죠. 좀 문의 조건이 처음일 때, 거짓일 때도 한 번은 실행한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인데, 세 번째 보기에 보면 거짓인 동안 루프 처리를 반복한다가 아니죠.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인 경우만 반복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기가 이제 잘못된 거고, 두 번째도 이제 첫 번째 보기랑 비슷한 설명이죠. 한 번은 실행하고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조건이 만족하면 이제 사용할 수 반복해서 수행되는 거고. 뭐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은 C 언어나 뭐 자바 언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인데 세 번째 해당되는 것만 이제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 아까 그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포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실제 그 문제를 냈었고 그 649페이지에 있는 LRU, LFU, NUR, SCR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기법이 바로 그 책에서 보면 LRU 방법이었죠. LRU 방법죠. 그래서 요 NUR, LRU, FF4, LFU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페이지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윈도우와 유닉스와 리눅스의 그 주요 명령어들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걸 좀 실습을 하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유닉스를 여러분들이 서버급에서 보통 운영이 되는데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전산 인력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667페이지에 있는 명령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그때 이제 영어로서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영어의 플레임을 좀 이제 외우시고 그 기능을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change owner예요. 그래서 change owner의 약어를 따서 CHOWN이 이제 마지막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위에서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명령어들이 참 많이 쓰는 거예요. 캐시라고 하는 건 667페이지에서도 보면 파일 내용을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캣하고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을 치면 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걸 이제 편집하지는 않고, 편집하려고 하면 또 여기서는 책에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VI라는 명령어를 또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캐시라는 명령어는 파일의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NKFS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667페이지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make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주로 그 디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명령어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유닉스 명령어라기보다는 이제 윈도우 명령어죠. 파일 내용을 표시하는 거. 체인지 모드라는 게 또 많이 써요. 체인지 모드. 파일에 그 어떤 사용 허가를 지정을 할 때, 이제 권한 파일의 어떤 서버 관리자, 그 다음에 DB 관리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그룹별로 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유닉스에서 요 파일의 권한 설정과 오너, 체인지 오너 두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보안에 좀 취약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닉스가 서버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 이러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오너를 바꿔주고 체인지 모드로 바꿔주면서 파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682페이지를 좀 보면, 682페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OSI 7레이어를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거는 이제 TCP/IP고, 그게 그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다. 응용 계층에서는 뭐 텔넷, FTP, SNTP, 뭐 HTTP 등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게 TCP와 UDP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기가 정답이고, FTP, HTTP 이런 것들은 응용 계층이고, ICMP, IP, IGMP는 68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네트워크 계층에 인터넷 계층에 해당되는 주요 프로토콜로서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설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ICMP, IP, IGMP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작년까지 그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많이 다루었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요 안에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책에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중간고사에 이제 그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기의 그 어떤 절대적인 점수보다 순위가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에드모드의 엑셀 파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성적의 그 어떤 궁금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로 하시든지, 문자로 하시든지, 에드모드 포스트를 남겨주시든지 하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1교시와 2교시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코드 문제. 뭐 다른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끝났으니까 기말고사에 안 들어가지만, 이제 그 코드 문제는 역시나 이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가 늘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실제 그 남이짬 프로그램을 단순히 타이핑해서 얻는 결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이짬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걸 따라가서 내가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기능에 적용을 하는 능력이 그 논리적인 것과 많은 프로그래밍의 학습 능력 저를 배양하는 때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책의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에 나와 있었던 문제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 반복문이 2번만 들어가도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다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처럼 제가 오른쪽에 이제 글로 썼던 것처럼 순서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를 이제 보고 그 세부적인 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이제 내가 유추한 결과가 맞는가 그런 경우 다시 한번 그때 이제 타이핑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논리적인 사고가 맞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코딩 프로그래밍 능력이 향상되는 거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1페이지 그대로 타이핑해서 책에 있는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 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야.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학생을 그런 인력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볼 수도 있고 아니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실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더 필요로 한 인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예제가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고 문제도 다 접근을 이제 안 해봤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그렇고 예상 문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코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무조건 타이핑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 정답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맞을까? 그때 이제 타이핑을 해서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반복적인 훈련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당부를 드리고 이제 3교시부터는 이제 이후에 또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